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47주차 주건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아주 선방하고 있다. 하락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역시 중에서 뒤에서 2등. 인천이 아주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저는 부산이 그 다음 뒤를 이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산은 2등이 아니고 뒤에서 2등 자리를 계속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 4, 5, 6위가 하락률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더라. 네, 인구가 빠진다. 지금 빠지는 인구가 젊다는 게 미래의 집값 전망을 암울하게 만든다. 아마 이미 빠져나가는 인구들 한 5년, 10년 전부터 요 현상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5년, 10년 후 전부터 빠져나갔던 인구가 지금 시점 혹은 5년 후 정도부터 그 세대가 뭐 결혼을 하고 집값을 떠받쳐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그 세대가 너무 빠져나가 버려요. 오히려 40대 인구가 30대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좀 기형적인 모습, 그런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40대 혹은 50대보다 30대가 더 적은 모습, 20대는 더 적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니까 집값을 좀 떠받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충격이 끝나도 끝이 아닌 듯한 느낌, 더 무서운 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요구합니다. 이거 뭐 관치금융도 아니고 계속 요구합니다. 예대금리 낮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했나요? 대출금리 올리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확 올려줬어요. 그래도 은행은 이득이에요. 왜? 묵 잡아놓은 돈, 가계부채 1800조 플러스 수많은 알파의 대출들 있잖아요. 예금금리 올려줘봐야 신규로 자금 얼마 들어옵니까? 뭐 몇 달에 걸쳐가지고 뭐 100조가 들어왔니 뭐 이야기하지만 요 예금금리 올려줘서 손해보는 것보다 대출금리 조금 올려가지고 이득 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시원하게 예금금리 막 올려줬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예금금리 많이 올리지 마라. 예금금리 올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잖아.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금금리 안 올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기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결국 은행은 대출을 계속 내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은행은 자금 확보에 더욱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도 심한 곳은 막 8%, 7% 단기 6개월로 이 대출을 예금 상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걔들은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요? 오죽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과거에 대출 DSR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2금융권, 3금융권 가서 돈 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DSR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돈을 빌렸는데 갱신할 때가 되니까 웬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중은행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자금 시장 불안이 단기에 끝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단기에 끝나려고 예상하진 않을 거예요. 올해 심화되었던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이것들의 직격탄,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안 쓰게 되는 현상, 소비가 침체되고 결국 뭐 기업이 뭐 침체나 불황이나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 것은 아마 내년쯤으로 본격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지금 이 실업 엄청나게 많이 뉴스 내잖아요.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인원 감축해 나가는 모습. 야, 우리는 과연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쉽진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자금 시장 경색이 심화되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은행의 유동성도 고갈돼서 더 이상 방파제 역할을 못할지도 모른다. 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플랜 B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은행은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뭐 LCR 비율을 낮춰달라든지 여러가지 뭐 은행채 발행 허용하게 해달라든지 은행채 발행도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왜 한전이나 이런 데들도 채권 엄청 발행해야 되고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못 해가지고 금리가 한정없이 올라가는데 은행 너희까지 그러지 마라.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정부에서 했던 일, 예대금리차 너무 커. 은행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예금금리 올릴게요.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려버립니다. 기존 대출자들 부담스러워졌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금금리 너무 높아. 네, 예금금리 그만 올릴게요. 그러면서 기존 대출자들한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은행 약관에 보면 있어요. 고정금리는 고정금리래. 뭐 급박한 상황이나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동할 수 있다라는 깨알 같은 약간 글자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사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변동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혹은 나 돈 더 이상 빌려줄 거 없어 하고 대출을 딱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난리 나잖아요. 2021년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농협부터 시작해서 주담대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입주는 해야 되는데 돈은 구해야 되는데 돈 구할 길은 없어요.
입주 못하고 발 동동 거리는 사람들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은행이 예금금리가 너무 높아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해버린다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출 중단 사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금리차 줄이고 예금금리 낮춰라는 정부의 요구, 님이 은행 채권 사줄 거임? 그럼 분명히 또 은행은 지금 뭔가요? 그 안심 전환 대출 할 때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뒷받침해 주듯이 또 분명히 은행은 정부에 뭔가를 또 요구할 거예요. 이 대출자, 일부의 대출자들, 다수군요. 다수의 대출자들을 살려서 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지금 금리도 가파르게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 표시도 안 나요. 그 일부 누구 죽어간다고 뉴스에 나오면은 뉴스거리가 되겠죠. 전 국민이 고통받는 건 뉴스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을 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설마 있겠나라고 했지만 2022년 11월 19일자 기사예요. 자, 서울에 재건축 진행하는 곳에서 2.9% 고정금리로 한 1,000억 정도를 빌렸나봐요. 1,000억인가 1조인가 뉴스 요 내용 찾아보시면 나와요. 엄청난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 돈 빌려준 곳에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지금 예금금리도 너무 높고 너희한테 그 상태의 금리로 유지해서는 우리가 이 은행이 존속이 힘들어질 것 같다. 7% 금리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2.9% 고정금리라고 하지만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뭐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금리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에서 나타났어요. 요 PF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요거 건물 짓는 거 관련해서 일어난대요. 이게 비단 기업에만 일어날 것인가? 은행이 위기를 처하게 되면 결국 이 위험 부담을 이 개인에게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고정금리의 변동을 가하는 방식 혹은 대출 일부 상한하라는 그런 상태로 결국 은행은 돈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에서는 예금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너 돈 그만 구해 있는 걸로 그냥 운영해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산 지역 매년 공급이 많았던 것의 부작용이 아마 이제 올해 집값이 오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릴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부산광역시 인구 334만 8천에서 332만 2천 내년 되면은 330만도 무너지겠네요. 올해 인구는 2만 6천 명 지금 10월 달까지 2만 6천 명 정도 감소했어요. 네, 연말까지 합치면 3만 명 이상 감소할 걸로 보여지죠. 세대수 순증분, 집값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아. 인구는 줄어도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세대수 순증의 실태를 알게 되면 조금 실망하실 거예요. 이 중에 80% 이상이 아마 1인 가구일 거예요. 1인 가구 통계 이런 거 살펴보시면 나오거든요. 80% 이상이 1인 가구다. 그럼 1인 가구의 한 90% 이상은 정말 아파트를 제외한 그 외의 거주 수단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아시나요? 그 말인즉슨 정말 세대수 순증분 중에서 이 아파트를 가격을 떠받쳐 줄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부분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 지금 매년 입주하는 물량 2만 가구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게 소화하기 힘든 것인지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는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에만 다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정도일 정도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다 갖고 뭔가 많이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인구 줄어드는 게 무섭구나. 특히나 미래의 집값을 떠받쳐줘야 되는 2030이 떠나는 것이 더 뼈아프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2050년 되면은 지금 대구 인구 정도 수준 되죠. 한 250만 명 정도 수준. 도시의 활력 상당히 떨어집니다. 250만과 300만의 도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자, 전부 다 같은 자리로 매수 우위지수 다 몰리고 있고요. 부산도 10입니다. 10인데 이게 매수세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모두 다 매수세가 없다. 10이야. 요거 60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0에서 60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매수세가 붙어줘야만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지금 물가, 지금 고금리, 그리고 임금도 올리지 마라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면? 뭘로 집값을 떠받치나요? 부산 지역 마이너스 0.46. 이 상상도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런 하락률일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이 나타났어요. 한 달 전쯤에 인천이 저 정도 하락률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부산도 한 달 후가 되면 인천처럼 이렇게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 많이 올랐던 지역이 더 많이 빠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어요.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좀 하얀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인천 지역 집값이 50원 했어요. 이게 100원으로 올랐고
다시 150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얼마로 떨어지냐? 심한 곳은 40% 떨어져요. 40%? 그러면 90원으로 인천 집값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산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50원짜리 하던 집값이 100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125원으로 갔어요. 요게 인천의 모습이라고, 부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지금은 거의 30% 정도 하락거래 많이 나오고 있죠. 30% 하면 360원 정도 빠지면은 한 90원 정도? 좀 인천이랑 부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인천, 세대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산,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야, 이거 향후에 좀 뭔가 다르겠구나.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인천은 2만 명 늘어나고 부산은 3만 명 빠지고 1년에 5만 명씩 차이 나거든요. 요거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인구는 인천이 부산을 능가합니다. 제2의 도시가 될 거예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또 대구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구는 더 올랐어요. 50원 하던 집값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0원에 올랐어요. 지금 30% 떨어져서 70원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물론 부산이 인구가 대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조금 쳐준다면 한 8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신고가 비율은 20% 넘는 달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부산이 나와줬었는데 그 현상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몇 달째인가요? 지금 한 두 달 넘게 신고가 비율 20%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신고가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 무엇보다 문제는 거래량으로 살펴봤을 때, 주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규제 해제되자마자, 요때 규제 해제됐거든요. 38주째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다가 바로 여기 수도권 대폭락 사태가 왔습니다. 수도권 대폭락 사태를 만나면서 거래량 증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1000건대의 거래량이 1200건대의 거래량, 월간 거래량 기준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의미 없구나. 조정 대상지역 해제 효과 없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과거에 규제지역 해제될 때 부산지역 이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 거래량 보세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그래서 부산이 제가 왜 덜 떨어진다고 영남지방이 뭐 대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부산은 왜 저렇게 잘 버티냐고 얘기했을 때 막 한 방 있다 아이가. 부산은 한 방 있다 아이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딨노? 한 방 어딨노? 한 방 어딨노?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전국이 지금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전혀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다. 지금보다 거래가 3배는 더 터져줘야 됩니다. 지금 부산 거래량 지금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요 숫자 제가 파란색으로 나타내놨는데요. 요거 9,000은 뚫어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변기, 간변기를 건너서 간변기는 한 2,000건 월간 기준으로 어쨌든 고설명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지금보다 3배는 화랑을 띄어야 되는데 부산만 규제를 해제해줬다면 띄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부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어떤 지역 하나 해가지고 집값 띄워놓고 뜨는지 안 뜨는지 장담도 없었죠. 사실은 대구를 먼저 해제해놓고 그 집값 뜰 줄 알았는데 안 떴어요. 다급한 마음에 다른 지역까지 규제를 다 해제해버리니까 누가 부산에 가서 집 삽니까? 부산 사람들 대구 가서 집 삽니까? 대구 사람들 부산 가서 집 삽니까? 수도권에서 KTX 타고 내려옵니까?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갑니까? 웬걸 내게 팔려야 뭐 새로운 작전을 도모를 하지. 도모하지 못한다. 전국이 동조화되어졌고 하치 꽁꽁 얼어버렸다. 전세 거래량은 줄어든다고 제가 1일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이 압도적인 매물 1위,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인천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인천. 추후에 이 두 도시의 인구가 같아지겠죠. 역전되어 있는 현상 나타난다고 봐잖아요. 한 8년 정도 있으면 인구가 거의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그때까지 매물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인천 매물이 많이 적구나.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이 많구나. 인천과 비교해 봤을 때 많구나. 대구는 너무 많아서 얘는 포기. 자,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을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요 전세 매물. 전세 매물이 가장 많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인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세대수 이런 것들이 증가, 가구수나 세대수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기미가 좀 있죠. 그나마 부산보다는 더 빨리 이게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은 딱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 너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대구, 부산 두 개 놓고 보면 비교되실 거예요. 대구가 이렇게 작년 말에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났을 때 바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부산도 이쯤 되면은 직격탄을 맞을 법도 한데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한산해 봤을 때 부산의 전세 매물이 압도적인 1위더라. 바짝 뒤쫓고 있는 인천과 비교해봐도 단순히 요 늘어나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네라고 놓고 보겠지만 인구까지 같이 대입시켜 보면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